지구의 구석구석 그 어디를 가도 인간은 살고 있다. 인간의 수는 약 70억. 우리는 어떻게 이 행성의 주인이 됐을까? 학자들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왔고 과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다. 아프리카에 살던 소규모 인간 집단이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가설이다. 뼈와 돌 조각, 유전자를 통해 그 집단과 자손들의 여정을 추적해보자. 세계 곳곳으로 이어진 놀라운 여정. 그들의 여정은 인간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인류의 여정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을 파헤쳐보자. 인류는 어떻게 거대 화산의 폭발과 호전적인 사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양을 건너는 모험을 감행했던 걸까? 수만 년 전 인류는 어떻게 호주로 건너갔을까? 인간은 어떻게 호주로 왔을까? 이 수수께끼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다. 확실한 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뿐이다. 확실한 그 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해보자. 호주 남부에 자리 잡은 멍거우 국립공원.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고 1년 강수량이 300mm밖에 안 되는 곳. 현재 이곳의 주인은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파리다. 인류의 흔적을 찾기엔 이상한 곳 같지만 이 척박한 땅에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숨어있다. 호주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상들의 흔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04년 부근 원주민과 학자들의 공동 발굴로 드러났다. 발굴 지점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유물이었다. 워런 클라크는 발굴 지점을 지키는 원주민 부족의 족장이다. 삼 년이나 이곳을 지켰습니다. 모두 발굴 지점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부족민 모두 발굴에 흥분했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자칫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 유물이라 발굴 직후 유적지는 다시 흙으로 덮였다.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오늘 그 유적지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유적지를 다시 흙으로 덮은 뒤 처음으로 원주민들과 과학자들이 현장에 모였다. 자신들이 발굴한 걸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조심스럽게 흙을 쓸어내자 인간의 발자국이 드러난다. 처음엔 우리 눈에 띈 발자국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찾아낸 건 480개나 됐어요. 발자국 발견은 논쟁으로 이어졌다. 발자국이 최근에 찍힌 거란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발자국을 보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죠. 발자국이 몇 년 전에 찍힌 거란 얘기였습니다. 발자국은 그 정도로 생생했죠. 발굴팀의 학자들은 발자국 속 토양의 샘플을 채취했고 광역이 루미네선스란 방법으로 발자국의 연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는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발자국은 무려 19,000년 내지 23,000년 이전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근에 사는 원주민들은 기뻐했다. 부족의 전설이 사실이란 증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설은 이 땅이 처음부터 원주민의 것이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기쁨에 넘쳤어요. 원주민들과 이 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결과였으니까요. 발자국의 모양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발자국은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쪽 다리에 발자국만 찍혀 있다는 사실이죠. 오른발만 있고 왼발 자국은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발자국의 깊이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발자국이 이상하게 깊은 걸 알아냈죠. 발자국의 주인은 다리가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한 다리로 폴짝폴짝 뛰며 캥거루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던진 창은 빗나갔고 두 번째 창은 캥거루를 맞췄고 남자는 캥거루를 쓰러뜨렸죠. 이 발자국은 개인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고고학 유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죠. 2만 년 이상 된 유물에선 특히 놀라운 일이고요. 멍거우 국립공원의 발자국은 2만 년 전 호주에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려준다. 수만 년 전 이곳에 산 우리 조상의 일상 중 한순간이 바닥에 찍혀 사진처럼 보존된 것이다. 사막에 찍힌 발자국이 2만 년을 견디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발자국이 찍힌 토양은 모래가 아니라 축축한 점토였다. 약 2만 년 전 호주의 강수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 멍거우 국립공원 주변엔 습지가 많았고 낮고 평평한 이곳은 호수의 바닥이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지평선은 호숫가였다.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수만 년이 지나며 호수는 말라붙었다. 하지만 멍거우 국립공원의 모래 속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 인간이 이곳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1974년) 지질학자 짐 보울러는 이곳을 조사하고 있었다. 인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보울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I was walking along this horizon, and what I saw, one or two wombat bones just back there, and this white bone was showing through the sand just ahead of us, which first I thought was perhaps wombat, but obviously worth investigating. And there he was, even to my uninitiated eye, it was clearly human. 짐 보울러가 발굴한 뼈는 호주 원주민들의 보물이 됐다. 이 유골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자들은 이 유골을 멍거인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멍거인을 관리하는 앨런 소는 유골 발굴에도 참가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월이었고 정말 더웠어요. 폭풍이 오고 있어서 시간도 얼마 없었고요. 정밀 조사와 분석을 위해 멍거인을 실험실로 옮겼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대부분 비슷했다. 멍거인의 나이였다. 연대 측정 결과는 놀랍다. 멍거인이 살았던 시기는 약 4만 년 전으로 나왔다. 그 시기를 6만 년 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다. 멍거인은 호주에서 제일 오래된 인간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인간일 가능성도 있다. 유골이 약 4만 년 내지 6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건 믿기 힘든 일이다. 인류가 유럽보다 먼저 호주에 왔고 그 시기가 아프리카를 떠난 지 겨우 몇천 년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인도양을 건너 호주로 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호주 곳곳엔 멍거인 외에도 많은 초기 인류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유골들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많은 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 중에는 체격이 작고 연약한 유골도 있고 완전히 다른 유골도 있습니다. 멍거인의 유골과는 180도 다르게 크고 두개골이 길고 눈썹 주변이 튀어나온 유골도 있죠.
이 유골들은 선사시대의 축구 선수처럼 체격이 좋아요. 최근 밝혀진 증거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은 모두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집단의 후손이다. 하지만 앨런소는 호주에서 발견된 유골은 그들의 후손이 아니라고 믿는다. 호주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유골이 나왔지만 그 유골들 중에서 아프리카인의 특징을 가진 유골은 하나도 없어요. 앨런소는 호주에 정착한 초기 인류의 조상이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훨씬 일찍 아프리카를 떠났을 거란 주장이다. 호주 진출 후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다는 것이다. 호주 원주민들의 조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인류의 호주 진출은 7만 년 전 아프리카 탈출의 후속편이었을까? 아니면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인간들의 이주였을까? 해답은 수만 년 전의 조상들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몸속에 있다. 우리 세포 속엔 DNA가 있다. DNA의 절반은 아버지한테서, 절반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는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100%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로 유전된다. DNA 복제 과정에선 가끔 실수가 일어나는데 이는 돌연변이로 이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돌연변이를 추적해 가계도를 그렸다. 가계도는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가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소규모 인간 집단의 후손들이다. 하지만 호주 원주민의 조상이 이보다 훨씬 일찍 호주로 왔다면 이 가계도는 맞지 않는다. 유전공학의 발전은 이 궁금증을 금세 해결해준다. 호주 원주민 대부분은 자신이 아프리카인의 후손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전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응한 사람이 적었다. 이런 이유로 원주민 유전자 조사에 성공한 과학자도 많지 않은데 그중 한 사람이 호주의 유전학자 쉴라 판 홀스트 펠레칸이다. 펠레칸 박사는 몇 개 집단의 유전자 샘플을 비교 대조해 그들이 인류 가계도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가계도의 뿌리엔 아프리카가 있다. 박사는 호주 원주민의 DNA 샘플 3개와 유럽인의 샘플, 아프리카인들에서만 나오는 샘플 몇 개를 분석했다. So these are the sample labels across the bottom. These are the African samples, and you can see each of those has two little bands. This is the European, and this is samples from Aboriginal Australians from your area. There's 3 of them. 호주 원주민의 조상이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집단이라면 이들의 DNA 샘플은 유럽인들과 같은 패턴을 나타내야 한다. What you can see is that the Africans all have these 2 little bands, and the European and the 3 Aboriginal Australian samples all have the same one. 유전자 분석 결과 호주 원주민들은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인간 집단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졌다. 호주 원주민은 가계도의 이 부분에 위치한다.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집단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다. So, even though Aboriginal people and European people were separated by time, like for thousands of years, and also by geography, Yes. it still points out that we got a common family ancestor out of Africa. Yes, It was that's genetic. what the data says. Doesn't matter how many samples you look at that are out of Africa, you'd get a similar result as you see here. DNA 분석 결과는 호주 원주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소규모 인간 집단의 후손이란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초기 인류는 호주까지 어떻게 이동했을까? 인류의 여정에서 가장 궁금한 의문점 중 하나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여정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학설의 주장은 이렇다. 아프리카를 떠나 홍해를 가로지른 인류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했다. 여정은 이후에도 이어져 인류는 인도까지 가게 됐다. 이 학설이 사실이라면 인도 어딘가엔 수만 년 전 인류의 이동이 남긴 흔적이 있을 것이다. 바닷가는 이상적인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먹을거리는 풍부하고 강의 하구에선 담수를 구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시의 생활을 알려줄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주된 원인은 최근의 기후 변화다. 우리는 저명한 기후학자들에게 인도의 기후 변화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데이터 분석엔 슈퍼컴퓨터가 동원됐다. 기후 모형을 과거로 돌리자 해수면이 낮아지고 육지가 넓어지기 시작한다. 6만 년 전 인도의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다.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선을 6만 년 전에 비해 90km나 내륙적으로 당겨놨다. 하지만 초기 인류가 바닷가에서만 산 건 아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잘라푸람이란 마을 부근에서 연구팀은 초기 인류의 흔적을 찾아냈다. 연구팀을 부른 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물질, 화산재였다. 화산재는 수천 톤이나 된다. 마을 사람들은 화산재를 퍼서 공장에 팔고 공장에선 이걸 이용해 가재도구 같은 걸 만든다. 하지만 잘라푸람의 화산재는 근처에서 분출된 게 아니다. 화산재는 이곳이 엄청난 재앙을 겪었다는 걸 말해준다. 지금으로부터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폭발했다. 근대 이후 최대 화산 폭발이었던 크라카타우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폭발은 인간이 경험한 화산 폭발 중 가장 규모가 컸다. 2,800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가 분출됐다.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북서쪽으로 2,000km 떨어진 인도로 날아와 비처럼 쏟아졌다. 물은 오염됐고 식물은 말라버렸으며 수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우린 어떻게 됐을까? 인도로 날아온 토바의 화산재는 지금도 남아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토바에서 날아와 쌓인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퇴적이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죠. 이 선을 경계로 갈색 토사층이 끝나고 화산재가 시작돼 보시다시피 2m 정도 쌓였습니다. 이 화산재는 공중에서 쏟아진 다음 이렇게 퇴적됐는데 토바 화산의 폭발은 7만 4천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7만 4천 년 전이면 대부분의 학자가 생각하는 인류의 아프리카 밖 이주 시기보다 몇천 년이 빠르다. 그럼 토바의 화산재가 날아와 쏟아질 때 이곳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걸까? 인도 카르나타크 대학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합동 발굴팀이 잘라푸람에서 인간의 흔적을 찾고 있다. This is the floor exposed, and we have the palace hall here, and then the reworked hash. 화산재 밑에 토양층을 보면 화산 폭발 전 이곳에 사람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Yes, sir. Does look like a blade. Yes, sir.
But most importantly, there's retouch Yeah, retouch all it along everywhere. here, Yes. Sir. and it looks like an end scraper. Oh. Yeah. Outstanding. 석기는 가장 일반적인 실말이다. This is a very special artifact because you see here we have flaking all along the margin to produce this shoulder, and this end of the flake was then perhaps hafted into a shaft, and we think this is a projectile point, so a spear point. And if you also notice, the tip is broken, and this is what's called an impact fracture. So we know that this spearhead was in fact launched, and the tip broke off. 새로운 발견이다. 발굴팀은 석기의 발견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돌촉의 발견 지점이 화산재 밑이라는 건 화산 폭발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견을 나타내는 학자들도 있다. 발굴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거대한 토바 화산의 폭발은 인도에 살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인류의 여정을 중단시키지 않았을까? 하지만 화산재 퇴적층 바로 위에서 발굴팀은 화산재 밑과 똑같은 형태의 석기들을 발견했다. 화산재 아래와 위의 석기들이 거의 같다는 건 화산 폭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폭발 직후에도 살았다는 뜻이다. 발굴팀은 우리 조상들이 거대 화산의 폭발을 이겨냈다고 믿는다. 토바 화산이 지금 폭발한다면 현대인들은 당시 인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7만 4천 년 전의 인류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정착 생활을 하죠. 어떻게 보면 도시나 마을 같은 곳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농업 기반을 무너뜨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겁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우리보다 적응력이 강했다. 그들이 남긴 도구는 7만 년 전 아시아에 인간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는 여정을 계속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이동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먹을거리나 물,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충분했다면 떠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동남아의 안다만 제도에는 섬에 고립돼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다. 이들의 외양은 아시아인보다 아프리카인과 비슷하다. 이들의 얼굴은 수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이곳으로 처음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이 아닐까.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들은 선사시대 인류의 여정을 밝힐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전학자 스티븐 오펜하이머 박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간의 혈통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척했다. 오펜하이머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의 여정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추리소설하고 비슷합니다. 탐정처럼 남의 눈엔 띄지 않는 실마리를 직감적으로 찾아낸 다음 그걸 추적하는 게 제 일이죠. 이들은 어떤 실마리를 갖고 있을까? 그 실마리는 인류의 여정에 대해 어떤 걸 알려줄까? 세망족은 말레이시아 북부 산악지대에 산다. 이들은 최근까지 수만 년 동안을 이곳에서 고립된 채 살았다고 한다. 세망족 중에는 아프리카인을 닮은 사람들이 꽤 많다. 수렵, 채집의 생활 방식도 초기 인류를 연상시킨다. 세망족의 DNA는 어떨까? 오펜하이머 박사의 연구팀은 세망족의 허락을 받아 부족민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다.
DNA를 분석하면 세망족이 아프리카를 떠나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이주민들의 후손인지를 알 수 있죠. 입안을 문질러 부족민들의 상피세포를 채취한 뒤에는 본격적인 DNA 분석이 시작된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인류 가계도 내에서 세망족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세망족 역시 아프리카 밖으로의 이주를 감행한 집단의 후손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인, 중국인, 인도인, 중동인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를 탈출했던 소규모 인간 집단의 후손인 게 확인된 겁니다. 전 인류가 포함된 가계도 안에서 세망족의 위치는 이곳과 이곳이다. 세망족 역시 아프리카 밖으로 나온 소규모 인간 집단의 가지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 집단은 말레이시아에 이주한 최초의 인간 집단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망족의 유전자는 다른 사실 하나도 알려준다. 이런 유전자는 이 부족한테서만 발견됩니다. 지구상 다른 곳에는 없어요. 지구상 어디에도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없다는 얘기는 인류의 여정 초창기에 말레이시아 북부로 건너온 세망족이 이후 한 번도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류의 여정 초창기에 동남아로 건너와 더 이상의 이동을 하지 않고 살아온 부족은 인도양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부족들은 초기 인류의 인도양 주변 지역 진출과 이동 경로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정은 다시 모호해진다. 말레이시아에서 육지가 끝나기 때문이다. 수만 년 전 인류는 어떻게 말레이 반도에서 동남아의 섬들로 이동했던 걸까?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 지구는 빙하기의 절정을 맞고 있었다. 북반구 고위도 지방의 빙하는 크게 확장됐고 바닷물이 얼며 해수면은 낮아졌다. 기후 모형을 뒤로 돌려 7만 년 전의 상황을 확인해보자. 육지 사이의 바다는 사라졌고 지금의 섬 사이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이 돼 있다. 인류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보르네오 섬의 열대우림. 숲은 빽빽하고 무덥고 독성을 지닌 동식물이 살아간다. 수십 년 전 한 남자가 보르네오 섬이 인류 기원의 비밀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이곳으로 와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결실을 맺었다. 초기 인류의 동남아 진출을 증명해줄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톰 해리슨 소령은 아마추어 인류학자이자 모험가였고 기인이었다. 2차 대전 당시 비밀 지령을 받은 그는 낙하산으로 보르네오에 착륙했다. 일본군과의 게릴라전을 승리로 이끈 덕분에 그는 고위 장교로 진급한다. 종전 후 해리슨은 돌아왔다. 부족민들의 친구가 된 그는 보르네오 섬의 과거를 조사하고 싶어 했다. First of all, let me put you in the big picture. Well, now here's Singapore, up here is China, this is Borneo. The trouble with anything in Borneo, as always, is knowing where to begin. 조사를 하던 해리슨은 사라와크주의 니아 동굴로 오게 된다. 해리슨은 니아 동굴의 엄청난 크기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주민들을 고용해 보르네오 섬 최초의 고고학 발굴을 시작했다. 조사 시작 4년 만인 1958년 동굴 입구에서 보물이 발굴된다. 톰 해리슨과 니아 동굴 둘 모두를 전설로 만들어준 보물이었다. Kotak ini mengandungi serpihan tengkorak yang ditemui di Gua Nia.
Serpihan yang dijumpa telah ditemui dalam keadaan yang pecah dan telah dibentuk semula di mana rupanya adalah menggambarkan seseorang gadis yang berumur antara 18 ataupun 25 tahun. 예사롭지 않은 유골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톰 해리스는 당시의 첨단 기술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했다. 측정 결과는 학계에 큰 충격을 던진다. 발견된 유골이 4만 년 전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 발견된 현생 인류의 유골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하지만 해리슨이 꿈꾼 명예는 쉽게 오지 않았다. 정식 교육을 받은 고고학자가 아닌 그는 주류 학계의 의심을 샀다. 측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정확한 연대가 베일에 쌓인 채 니아 동굴의 유골은 50년을 보냈고 최근의 연대 측정 결과 유골의 나이는 3만 5천 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동굴에서는 석기로 손질한 흔적이 있는 동물 뼈도 발견됐는데 이 뼈는 그보다 만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보르네오 섬에는 적어도 4만 5천 년 전에 수렵 생활을 한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다. 인류의 여정이 아시아에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이다. 보르네오에서 좀 더 나아갔다면 인류는 생김새가 비슷한 이웃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눈에 익은 장면이다. 이런 진화를 통해 인간은 원시 유인원에서 지구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 명료하지가 않다. 아시아에 제일 먼저 진출한 인간은 현생 인류가 아니었다. 두개골이 비교적 크고 힘도 셌던 100만 년 전의 직립원인 호모 에렉투스였다.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의 화석 인류가 발견됐다. 현생 인류의 호주 진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이들이다. Scientists working on a remote island in Indonesia have made a discovery that changes the story of human evolution. Could this skull change our entire view of millions of years of human evolution? It's been hailed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discovery about human evolution for nearly 100 years. Scientists on a remote Indonesian... 인도네시아와 호주 고고학자들이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리앙부아 동굴에서 발견한 건 작은 유골이다. 처음엔 아이의 유골인 줄 알았지만 치아의 마모 상태는 유골의 주인이 어른임을 보여줬다. 유골은 성인임에도 키가 1m밖에 안 됐고 뇌는 자몽만 했다. 유골엔 호빗이란 애칭이 붙었다.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유골을 발견한 학자들은 새로운 종의 인간을 찾아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외소증에 걸려 성장을 멈춘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8구의 유골이 더 발견된 지금까지도 논쟁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호빗들이 또 다른 종의 인간이라면 이들은 동남아를 거쳐간 인류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유골의 발굴 지점 부근 마을엔 아직까지도 동굴에 사는 털북숭이들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사람들은 이들을 에부고고라고 부른다. 에부고고는 키가 작았고 늘 농작물을 훔쳐갔다고 한다. 도둑맞은 건 먹을거리만이 아니었다. 에부고고는 아이들도 납치해갔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동굴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에부고고는 호빗과 같은 종족일까? 그렇다면 호빗과 우리 조상들은 싸움을 벌였던 걸까?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생 인류가 처음으로 이동하던 시기의 유골이 발견된 적 없다.
다른 인간종이 우리 조상들의 접근을 막은 것일까? 우리 조상들이 호주로 간 건 다른 인간종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길로 인도네시아를 통과했든 이곳에서 호주로 가는 여정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다. 티모르 해에 닿으면 육지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호주까지는 약 500km. 해변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망망대해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땅을 향해 바다를 건넌 것이다. 항해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로버트 베드나릭도 그런 궁금증을 품었다. 선사시대의 인류가 과연 망망대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로버트 베드나릭은 지금까지 7번의 항해를 시도했다. 그는 석기시대 인류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재료들만으로 뗏목을 만들었다.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물에도 잘 뜨는 대나무는 누가 봐도 분명한 뗏목 재료다. 석기로 대나무를 잘라내 덩굴 식물의 줄기로 엮으면 뗏목이 탄생한다. 내일 로버트 베드나릭은 마을 어부들과 함께 새로운 항해에 도전한다. 8번째 항해의 출발점은 롬복 섬. 목적지는 부근에서 제일 큰 숨바와 섬이다. 수평선에 보이는 저 섬이 숨바와다. 물론 호주까지의 여정처럼 먼 거리는 아니지만 내일 항해는 더 먼 곳까지의 항해가 가능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돼줄 것이다. 이튿날 아침, 주변 상황은 완벽하다. 바람은 잔잔하고 바다는 조용하다. 그래도 뗏목을 띄우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다. 뗏목의 무게는 1톤이 넘고 선원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사기는 높다.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기자 본격적인 노젓기가 시작된다. 수만 년 전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도했다는 건 절박한 이유가 있었음을 뜻한다는 게 베드나릭의 생각이다. 수렵 채집인들 역시 자기 영역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몇 세대를 잘 살아왔다면 떠나지 않는 게 현명하죠. 인도네시아의 화산 활동은 지금도 활발하다. 화산은 인도네시아 탈출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저는 화산이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위만 봐도 거대한 화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런 화산이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겁니다. 다섯 시간 만에 뗏목은 중간 지점에 도착한다. 베드나릭은 아주 만족한 얼굴이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수평을 유지한 채 기대했던 대로 잘 가고 있어요. 바람도 거의 없고 파도도 없고요. 뗏목은 시속 5.5km까지 속도를 냈죠. 이제 조류만 이겨내면 됩니다. 예상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아직은 모든 게 좋다.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험악해지며 상황은 급변한다. 뗏목으로 다가오던 폭풍은 뗏목과 목적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목적지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자 이번엔 조류가 뗏목을 잡아당긴다. 뗏목은 뒤로 끌려간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바다로 나서는 데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괴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실제로 괴물 비슷한 것도 만났을 겁니다. 출발 10시간 반 만에 뗏목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항해의 성공은 석기만을 이용해 만든 뗏목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슈퍼컴퓨터로 만든 기후 모형을 이용하면 호주로의 항해가 가장 쉬웠을 시점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기후 모형을 빙하기로 돌리자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띈다. 해수면 하강이다. 약 6만 5천 년 전 해수면은 최저 수준에 도달한다. 두 대륙 사이의 거리는 160km로 줄었다. 현재 거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인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바다를 건넜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상륙한 것은 호주 북부 노던주의 아넘랜드였을 것이다. 현재 아넘랜드는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고고학자들은 아넘랜드의 바위 밑에서 약 6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석기들을 찾아냈다. 아넘랜드에는 아직도 호주 원주민 군발라냐족이 살고 있다. 백인들의 이주 이후 동굴 생활은 끝이 났지만 군발라냐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린 지금까지 과학적 증거를 이용해 인류의 여정을 추적했다. 이번엔 군발라냐족의 문화 속에서 인류의 호주 진출을 암시하는 증거를 찾아보자. 호주 원주민들이 지식을 후세에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림이다. 군발라냐족의 그림은 생존 교본이다. 이 그림엔 수천 년 이상 척박한 오지에서 살며 축적한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리 졸럼과 윌프레드는 부족민들의 존경을 받는 군발라냐족 화가다. 오늘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간다. 원주민 조상들의 소중한 그림이 남아있는 곳이다. 두 사람이 보여준 첫 그림엔 먹을거리들이 담겨있다. 저건 캥거루, 그리고 저건 바라문디예요. 전부 다 먹을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류나 파충류를 잡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걸 따기도 했어요.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자 드디어 인류의 여정에 실마리를 던져줄 그림이 나타난다.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아기가 하나씩 든 자루를 들고 다니는 여성이죠. 군발라냐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세상이 창조될 때 이곳으로 왔다. 창조의 어머니는 아기가 든 자루들을 가져와 땅에 심었다고 한다. 이 아기들이 바로 두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 군발라냐족의 전통 문화는 모두 이분한테서 나온 겁니다. 우린 그 문화를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이 창세 신화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창조의 어머니가 온 곳이다. 창조의 어머니는 바다를 건너왔다. 호주로 건너온 인류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으로 추정되는 노던주의 아넘랜드. 그곳에서 살아온 호주 원주민 군발라냐족의 전설은 과학적 증거들이 말하는 인류의 여정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전설은 인류의 여정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 중 하나인 호주로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인간은 12,000km가 넘는 여정을 소화해낸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호주 원주민들은 인류의 여정이 대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실마리를 보여준다. 우리는 독창적이고 환경을 이용할 줄 알고 용감하다. 이런 특징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를 떠났고 거대 화산의 폭발을 이겨냈습니다. 밀림에서도 살아남았고 파도를 헤치고 호주에 상륙했다. 인류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